역전의 용사입니다. 야, 이건 장난감 같죠? 이렇게. 아, 웃지 마요. 내가 뭐가 돼요, 그러면. 역전의 용사 첫 번째 아이템은 뭐예요? 5대에서의 전투 중에서 가장 극적인 전투 중에 하나였던 마라톤 전투. 거봐, 밥 먹으니까 텐션이 난다니까. 마라톤 전투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페르시아가 이제 아테네를 침공하게 돼서 이제 아테네군이 가서 싸운 거죠. 뭐 그렇게 되는데, 자, 그럼 먼저 우린 그리스군에 대해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때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리스 중장보병이 나오죠. 특히 호플리테스라고 나오니까 한마디로 뭐 그냥 온 몸을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청동 갑옷으로 둘러싼 애들이에요. 둘러싼 애들이고 2.4m짜리 창 들고 있고 샤리샤, 그 다음에 옆에는 이제 파라조니움이라고 하는 이제 짧은 칼을 들고 있었는데, 이게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방패란 말이지. 이때 당시에 이 방패가 둥그런 방패인데 이게 프레임은 아마 나무였을 거예요. 프레임은 나무였고 둥그렇게 앞에 싸는 데가 그 청동이었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했어야 됐을까? 이때 당시에는 병기가 발달할 때가 아니잖아요. 물론 요때쯤에 이 마라톤 전투가 벌어질 때쯤에 철제 무기가 있었어요. 철제하고 청동기가 혼용되던 시대였거든요. 철제 무기가 있었는데 청동기 무기를 썼단 말이지. 왜냐하면 청동기가 훨씬 제조하기가 편했어요. 왜냐하면 더 낮은 온도에서 용융하기 때문에 훨씬 쉬웠다고. 근데 좀 비싸긴 했죠. 그 다음에 이 청동 무기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막 싸우다가 보면 칼싸움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막 싸우다가 보면은 청동이 이렇게 구부러진대요. 이게 딱 구부러진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철제로 된 무기는 한번 하면 뚝딱 부러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못 쓰죠. 근데 이 청동기는 구부러진대요. 끊어지지 않고 구부러져서 그거 나중에 그거 수리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단 성질이 무르기 때문에 날카롭게 날을 세우기가 쉽지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재의 한계 때문에 무기가 제조하기 어려우면 이 무기를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가 비쌌고, 그래서 당시에 돈 꽤나 있는 사람들만 군인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아마 그거 같아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랬는데, 여기 특히 이 파라조니움이라고 하는 이 짧은 칼을 보면 생각보다 너무 짧아요. 칼이 생각보다 너무 짧거든요. 나중에 이제 글라디우스한테도 이제 영향을 끼쳤던 칼 중에 하나인데, 로마 시대 때도 그렇고 이때도 그렇고 이 파라조니움 같은 이런 짧은 칼의 역할은 베는 역할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베는 게 아니라 붙어서 근접전을 하다가 찌른대요. 어딜? 배 쪽을 찌른대요. 왜? 사람이 정면에서 서 있었을 때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배래요. 그래서 자칫 청동검으로 가슴을 찔렀다가는 이제 가슴 뼈, 그러니까 흉곽 때문에 칼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뼈가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여기. 근데 배는 부드러웠기 때문에 주로 배를 공격했고,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단순하죠. 둥그렇고 큰 방패, 짧은 칼이라고 하면 뭐예요? 저기 찌르면 맞고 나도 이거 하고 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4m짜리 샤리샤라는 거는 이제 창인데, 이거 뭐 이제 일단은 창은 던지는 것도 있지만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거예요. 거리를 좁히지 못하게 하는, 적하고. 그 다음에 적이 창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여러 명이 한꺼번에 뭉쳐서 이 창 가지고 쓸어버리면 되니까 뭐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 이래요. 이게 장비 다 하면 30kg래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30kg 메고 행군도 힘든데, 만약에 여러분들 30kg 자기가 몸에 차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한테 백병전을 하라고 해봐요. 여러분들 훈련소에서 옛날 훈련 받으신 분 있죠. 야, 총검술 준비! 우리 총검술 할 때 군장 메고 잘 안 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실전에서 야,
백병전 준비 전부 다 착검 이렇게 하는데 착검 하는데 배낭 메고 있나요? 배낭 다 벗으라고 그래요. 전신에 30kg 짊어지고 백병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활하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얘네들은 했단 말이지. 왜? 소재의 한계가 있어서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때 당시에 전투원들은 체력이 좋았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체력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반면에 페르시아군은 어떻냐? 여러분 저기 영화 보셔서 알겠지만 페르시아 애들은 일단은 뭐예요? 전신에 옷을 입고 있죠. 옷 입고 있잖아요. 면직물로 된 옷을 입고 있죠. 그런데 스파르타나 이런 애들은 일단 거의 훌렁 벗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명이 훨씬 앞선 건 페르시아가 맞아요. 그리고 제국이었잖아요, 페르시아. 그래서 그때 보면 얘네들도 뭐 방패가 있었고 뭐 투구도 썼었고 다 했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근접전을 즐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네들 방패가 게레라는 방패인데 이게 이 게레가 금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동 같은 금속이 아니라 동물 가죽이래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분명히 페르시아군도 중장과 비슷한 애들이 있긴 했는데 그 비중이 많지 않았단 말이지. 그럼 왜 그랬을까 도대체? 도대체 왜 그랬을까? 페르시아 군대의 비중을 보면요. 가장 비중이 큰 게 궁병이에요. 활 쏘는 애들. 더군다나 이 활 쏘는 애들은 2인 1조예요. 활 쏘는 애, 그 다음에 활 쏘는 애를 엄호하는 애.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페르시아군은 활 쏘는 궁병의 비율이 컸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문명이 앞선 애들일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붙어서 싸우는 걸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근접전이란 건 상황이 비슷해지잖아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독일군이 2차 대전 때 스탈린그라드 가기 직전까지 독일군한테 거의 100만이 깨지잖아, 소련군이. 근데 스탈린그라드에서 시가전을 치르면서 소련군이 깨달은 게 있죠. 뭡니까? 야, 독일군 같은 새끼들 저렇게 뭐 장비가 잘 장비되어 있고 잘 싸운 애들한텐 뭐가 쥐약이다? 근접전이 쥐약이다. 왜? 바짝 붙어서 더러운 싸움을 하면 조건이 똑같아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앞선 문명일수록 적이 나한테 오는 게 싫으니까 뭐예요? 군병이 많겠죠. 멀리서부터 다 아작을 내면 되니까. 더군다나 얘는 페르시아 그때 당시에 최강국이고 돈이 많은 애들이니까 뭐예요? 이런 군병의 숫자가 많았었을 거예요. 적 입장에서는 쟤네한테 돌격을 해야 되는데 야 돌격 하는데 근처에 가기도 전에 활을 맞고서 병력의 절반이 쓸려 나간다라고 하면은 근접전을 붙었을 때 훨씬 불리하죠. 다시 말해서 과학기술이 앞서고 돈이 많고 문명이 앞선 애들일수록 떨어져 싸우는 걸 좋아해요.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전이나 이라크에 들어가서 게릴라하고 싸울 때 아니면 IS하고 싸울 때 되도록이면 멀리서 쟤네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리에서 때려야 하잖아. 그러니까 헬리콥터 띄우고 탱크 보내는 말이야. 여러분 아파치 헬리콥터가 막 그 탈레반 조지는 거 봤죠? 왜 그러겠어요? 단 한 명의 게릴라를 잡기 위해서 8천만 원짜리 미사일을 쏘는 애들이야. 문명이 앞서고 돈이 많고 기술이 많은 애들일수록 뭐야? 멀리서 싸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다고 해서 페르시아 군대가 균형이 안 잡힌 군대냐? 아니에요. 페르시아 군대 안에는 접근전 전용 부대도 있었어요. 걔네가 누구였냐면 이제 사카족 도끼병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끼 들었다는 건 뭐야? 도끼는 칼보다 짧잖아. 근데 뭐야? 엉켜 싸웠을 때 도끼만큼 완타치로 쪼개기 쉬운 게 없죠. 그래서 이런 터프한 애들이 있었어요. 자, 이런 애들하고 붙었는데 일단은 이때 그리스 애들이 온 건 뭐야? 10,000명도 안 되죠. 9,600명이었대요. 반면에 페르시아군은 25,000이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군이 딱 보고 아, 저 새끼들 저게 다구나. 근데 하필이면 그리스군이 언덕 위에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빈집을 털자. 그래서 15,000명만 남겨놓고 10,000명은 아테네로 배를 태워서 보냈단 말이지. 이렇게 되면 아테네군 입장에서는 자기가 여기서 등을 돌려서 아테네로 다시 돌아가면 얘네가 추적해 올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테네 입장에서는 하나밖에 없다.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애들을 빨리 격파하고 아테네로 돌아가자. 이거밖에 안 되니까.
그 30kg를 메고. 예. 30kg을 메고 30km를 다시 뛰어서, 그러니까 걸어? 뛰어야지. 뛰어야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지휘관이 밀티아데스였는데 이 밀티아데스가 생각을 한 거지. 야, 얘들아! 빨리 저 새끼들을 작사를 내고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밀티아데스가 명령을 내려요. 야, 패닉에 빠지지 마라, 새끼들아. 나 믿어. 나 믿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러면 우리가 승리한다. 그리고 아테네로 가서 아테네도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밀티아데스의 생각은 맞아떨어졌을까요? 드디어 붙습니다. 드디어 붙어요. 밀티아데스는 자기한테 생각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부하들이 물어봤겠죠. 어떡할 거예요? 딱히 근데 내가 밀티아데스면 거기서 미주알 고주알 털어놨을까? 야, 있잖아요. 내가 가다가 막 이렇게 할 테니까 자식들아 네가 해서 안 될걸요? 이 정도로 설득 못할걸요? 제 생각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언덕 위에 올라서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군 보병들도 알았겠죠. 근데 상식적인 전투는 쟤네가 접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빨리 아테네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장이 자기 말을 따르래. 이상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더군다나 대제국 페르시아는 활이 주 무기니까 야, 쟤네 활의 사정권 안에 들어갔다 우리가 다 고슴도치 되는 거다. 왜 무슨 활맞아? 그러니까 활 모습 다 고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밀타데스 불안했겠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자, 여기서부터 소설을 쓰겠습니다. 아마 번개같이 뭔가가 떠올랐을 것 같아요. 밀타데스가 뭔가 번개같이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군 일단 전진해라. 대장 뭐 어떡하려고? 일단 전진해 새끼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랬겠죠. 말 시키지 말란 말 지금 집중하고 있네 인마. 그러면서 자기가 앞에 나가니까 얘들 어떻게 가야지. 탁 가야지. 페르시아군은 엄청 방심했을 거예요. 사실 페르시아군이 원했던 건 얘네가 등을 돌려서 아테네로 가는 걸 추격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 생각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다가오네. 새끼들 저거 봐라. 다가오네. 왜?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뭐예요? 병력은 1.5배가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근대 사회의 전쟁에서, 전근대 사회의 전투에서 수적 우위는 이미 결판이 끝난 거예요. 더구나 이쪽이 훨씬 문명이 앞섰어요. 그래서 일단 페르시아군은 뭡니까? 군병들을 전진 배치시키죠. 야, 서장거리 안에 들어오면 갈겨. 대충 그 사정거리가 200m였대요. 그리스군이 탁탁탁 가는데 속으로 그리스군도 생각했죠. 야, 살아남긴 틀렸구나. 야, 집에 그것이 그 중에는 저기 뭐야 장가 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죽을 것 같아. 딱딱딱 가는데 밀티아데스가 보이는 겁니다. 저기서 페르시아군 궁수들이 활시를 당겨서 하늘로 쳐들기 시작해요. 바로 그 타이밍에 밀티아데스가 부하들한테 얘기하죠. 새끼들아 뛰어라. 그러면서 야 얘들아 뛰어라 하고 나서 어떻게 했겠어요? 뛰어라면 누가 뛰어? 아무도 안 뛰죠? 자기가 먼저 뛰어라. 그러니까 대장님 뛴다. 뛰자. 뛰었어. 하필 근데 발사 착착 했는데 그때 뛰네. 그리고 활이 쫙 가는데 여기를 아슬아슬하게 탁, 물론 몇 명 맞았겠지. 근데 탁 하면서 사정거리 안쪽으로 확 들어와 버렸어. 그리고 대부분의 활이 빗나가 버렸다.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천하무적을 의심치 않았던 페르시아군의 궁병들인데 쐈는데 갈겼는데 저 새끼들 뛰네? 그러면서 첫 번째 공격이 거의 빗나갔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빨리 새끼들아 빨리 활제 새끼들아. 그래서 하는데 여러분들 사람이란 게 극한의 순간에서 아드레날린이 확 온몸에 퍼지면서 뛰어 했을 때 엄청 뛸걸요? 여러분들? 왜? 방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으면? 그리고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방법이 이게 하나밖에 없는데 지휘관이 앞에 달려나와서 우리도 뛰었는데 근데 지휘관 저 새끼가 정말 개같이 빨리 뛰네. 나도 빨리 뛰었단 말이야. 근데 두 번째 화살을
제대로 되기 전에 코앞까지 왔을 거예요. 붙었어요. 페르시아군은 활 쏘는 애가 있고 걔를 방패 지켜준 애가 있었다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방패 지켜주던 애들 맨날 이겼겠지. 맨날 이기는 싸움만 했겠지. 야, 웬만하면은 활로 절반 아작이 나면은 우리가 그때 대충 어떻게 설거지하면 되겠지라고 하는데 둥그런 방패 들고 이만한 새끼들이 막 오네. 뛰어와. 별로 안 뒤져. 내 코앞까지 왔어. 옆에 있는 활 쏘는 애, 야, 빨리 활 달래. 하는데 코앞까지 왔어요. 붙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있는 궁병열이 확 뚫렸을 거예요, 제 생각에. 확 뚫렸을 것 같아요. 난장판이 난 거예요. 궁병들이 중장보병하고 붙었으니 난장판이 난 거예요. 완전히. 난장판이 났어요. 더군다나 자기들은 뭐 가지고 있어서 뭐 가죽방패 같은 거, 게레라고 가죽방패 들고 있었잖아. 근데 저게 청동방패로 까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돼. 더군다나 얘네는 맨날 그저 올림픽 하면서 이건데 다 드웨인 존슨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까고 있는데, 어떻게 해. 착살이 났지. 그러니까 뭐야. 사카족 불렀다고. 도끼 든 애들. 얘네가 그나마 터프하니까. 얘네는 뒤에 있었겠지. 그러니까 얘네가 앞으로 나갔어요. 앞으로 나갔는데 여기서 사카족이 잠깐 막는 듯 했지만 9,600명이 이 15,000명을 둘러쌌대요. 둘러싸고 그때부터 학살을 하더래. 그리고 이 사카족이 분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피해를 페르시아군이 당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페르시아군은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그 전투 결과가. 아테네군이 9,600이라고 했잖아요. 전사가 192명이에요. 이건 지금 전사자가 3%도 안 나온 거잖아요. 전사 3%도 안 나왔죠. 페르시아군은 15,000 중에서 6,400의 전사자가 났어요. 그건 뭐예요? 40%의 전사자가 났다고. 그럼 부상자는 얼마나 됐어요? 살아남은 병사들도 대부분 전투불능 격하고 부상을 입었어요. 전멸이에요. 아테네군이 완벽하게 승리했대요. 왜? 병력이 1.5배 들고 완벽하게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테네 병사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야? 30km 짊어지고 다시 아테네 가는 거지. 다시 아테네 가서 진짜 막 달리 지금 죽을 뻔한데 또 뛰어. 가. 그래서 딱 아테네 딱 도착해서 일부러 서 있었댔잖아. 거기에 항구에 이 새끼들 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배가 엄청 뭐야? 여기도 한 10,000명 있네? 가버렸단 말이야. 페르시아는 철수해. 야, 안 되겠다. 사람 불러야겠다. 철수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테네가 위기에서 벗어나죠. 심지어 스파르타의 도움도 없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스파르타 이름들은 왜 그리스가 도와달라고? 축제였단 나. 축제했대요. 축제. 축제는 그게 뭐 전쟁을 안 하는 축제인가 뭐 그랬대요. 우린 축제 때 전쟁 안 한다. 그러면 페르시아군이 군병이 유명했으면 네. 활은 그리스군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리스군도 활을 알았죠. 근데 당시 분위기가 뭐냐면 활은 비겁한 무기였대요. 그리스에서. 왜? 전투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꼴통 곤조가 있는 애들이야. 꼴통 곤조가 있는 애들이야.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전투 이후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군들도 적극적으로 활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벌어지는 페르시아의 재침공 등등등등에서는 이제 활을 많이 쓰죠. 그럼 우리가 옛날에 네. 교과서 배운 네. 승전보를 알리기 위해서 페이디 피레스? 페이디피스가 그거는 뭐 이제 좀 쿠베르탄 남작이 근대 올림픽을 부활시키면서 어떤 극적인 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어떤 올림픽의 상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연출을 한 건데 그 양반 그때 안 죽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 양반이 달리기는 잘했다고 하죠. 한 번 달리면 뭐 쭉쭉 나가는. 부장님이 뽑은 마라톤 전투에서의 역전의 용사는 누구일까요? 역전의 용사, 나를 믿고 따르라 했던 밀티아데스일까요? 아니면 밀티아데스를 믿고 따랐던 아테네군이었을까요? 우리 역전의 용사는 좀 뭔가 저만의 시각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바로 피라고 봤어요. 피요? 피요. 여러분, 전투에서 인간이 특히 이런 전근대 사회에서의
처절한 백병전에서 전투에서 피를 봤을 때 인간이 반응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흥분 아니면 공포. 특히 이런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했단 말이에요.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해서 첫 번째 접전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그리스 병사들은 칼을 휘두르면서 앞에 있는 페르시아 군병들을 유린했겠죠. 그러면서 분명히 처절한 백병전이니까 사방으로 선열이 낭자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특히 이거를 저는 일종의 기습이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첫 번째 활을 쐈을 때 절반이 녹아 없어져야 되는 그런 반응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게 됐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적을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기습을 당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새로운 것을 봤을 때 그걸 놀라움으로 반응해요.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 익숙하기 전까지는 이 놀라움은 쉽게 말해서 공포로 표현이 돼요. 갑자기 자기한테 닥친 상황에서 놀라요. 놀라고 순간적으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상황에 깊이 사로잡힙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페르시아군의 군병이 됐어요. 첫 발이 빗나가서 두 번째 활을 재려고 하는데 코앞까지 왔어요. 그리고 내 앞에서 방패를 막아주던 애가 목에 칼이 박히면서 선행이 낭자면서 뒤로 자빠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거를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보고 있어요.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공포죠. 전의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순간적인 이 상황에 깊이 사로잡히는 것은 한마디로 공포고요. 그 공포라는 무서운 상황을 짧은 시간 내에 절대로 뭐예요? 적응을 못했을 거예요. 무너지는 거죠. 대부분이 등을 보였을 거예요. 여기서. 대부분이 등을 보였을 거고 뒤에서 대기하고 있던 병력들도 앞이 무너지면서 한 열 한 열 나한테 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멍해지는 그 불과 10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면서 그 순간이 전체적인 승패를 갈랐을 거예요. 게임이 끝나버린 거죠. 첫 번째 네. 마라톤 전투에서 기자님의 결론은? 제 결론은 피를 보고 같은 피를 보고 흥분을 한, 그래서 전투를 승리로 이끈 그리스군과 같은 피를 보고 공포에 사로잡힌 페르시아군의 패배, 즉 피를 극복하지 못했던 페르시아군, 그리고 피를 극복해냈던 그리스군, 전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역전의 용사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장난감? 내가 사실 그때 했잖아요. 난 사실 편집할 줄 알았다. 재밌는데. 편집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 댓글에 반응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뭐야 이게 생각하기 마라톤 전투에서 이제 네. 이번에 할 아이템은 마라톤 전투 다음에 뭐 여러 전투가 있었죠. 뭐 살라미스 해전도 있었고 했는데 사실은 살라미스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살라미스하고 제가 오늘 하는 거하고 조금 일맥상통이 있는데 일단 요 얘기부터 하고 살라미스가 좀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이후에 일어났던 그리스의 내전 펠로폰네소스 전쟁 먼저 보고 나서 우리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펠로폰네스 전쟁은 그리스의 내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내전만큼 추악한 게 없잖아요. 근데 모든 추악한 내전의 이면을 전부 다 보여주는 그런 전쟁이었기 때문에 서양사를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이 펠로폰네스 전쟁이 정말 연구할 거리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페리클레스 같은 리더들이 나와서 했던 연설을 보면 지금의 상황에 빗대어 놓고 봐도 전혀 틀리지가 않아요. 펠로폰네스 전쟁에서 명연설들이 막 쏟아집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때의 연설을 많이 정치인들이 지금도 차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몰라. 각자 찾아보시면 그거 저기 페리클레스 왜 이렇게 찾아보면 쭉 나와요. 그 뭘 그. 근데 사실 펠로폰네스 전쟁은 제가 뭐 펠로폰네스 전쟁 전반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제가 주요 인물을 하나 꼽았어요. 알키비아데스라는 가장 역사상 변화무쌍한 인물이었다고 평가받는데, 이 펠로폰네소스에서의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무튼 저 펠로폰네소스 전쟁 얘기를 조금 해야겠죠. 근데 사실 뭐 많은 역사서에 보면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이 그리스의 전성기라고 하더라고요. 이때 아테네의 정치가 페리클레스가 나오잖아요. 워낙 잘난 인간이니까 페리클레스가. 이 페리클레스의 집권 시절에 뭐 아테네가 최전성기를 맞아서 이때가 뭐 페리클레스의 아테네라고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저는 페리클레스 잘 몰라요. 그래서 페리클레스 잘 몰라서 제가 페리클레스에 대한 얘기는 할 거 없고요. 그렇다면은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그리스군의 무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잖아요. 근데 대제국 페르시아하고 맞붙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리스 군대의 무기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것 같아요. 아무리 훈련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실전을 한번 겪어보면 무기 체계가 확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도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기병이 등장해요. 그 전까지는 기병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리스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리스가 초지가 별로 없어요. 산도요 다 돌산이에요. 돌산이라 가지고 말이 먹을 뭐 그런 게 잘 없어요. 그 그리스에서도 말이 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근데 이 그리스가 페르시아하고 전쟁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리스가 이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 지방하고 이집트 등등지에서 말을 들여오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소수나마 기병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뭐 문명이 앞설수록 원거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활. 근데 뭐 그런 이유도 있고,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셨듯이 워낙 저기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페르시아 쪽이 그런 걸 많이 썼을 수도 있고 이렇게 등등등 있는데, 그 전에는 그리스가 활을 잘 안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활은 약간 비겁하다는 인식이 있었대요. 근데 이때부터는 더 이상 활이 비겁한 무기가 아니라고, 페르시아하고 붙어보니까 활이 분명히 전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구나라는 걸 훨씬 많이 깨달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돌, 뭐 슬링이라고 하죠. 돌 이렇게 던지는, 투석하는 그 슬링하고 활이 정규 편제에 완벽하게 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때부터 우리가 부르는 팔랑크스라는 전술이 나오죠. 긴 창을 가지고 이제 방패 맞고서 집단으로 창병들이 대형을 이루는 이 팔랑크스 전술이 이제 아주 보편적으로 전 그리스에 다 쓰이는데, 근데 이랬대요. 팔랑크스가 마치 탱크처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저쪽 상대방도 팔랑크스란 말이야. 그럼 서로 이렇게 부딪히면 팔랑 뭐 창 가지고 칭칭칭칭 하다가 끝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섞이겠죠. 이때부터는 창보다는 뭐가 중요하냐면 칼이 중요하대요. 그래서 팔랑크스를 서로 이제 뭐 뺑뺑뺑뺑 돌면서 뭐 어떡하다가 어떻게든 난전이 섞이면 그때부터는 창보다는 칼이 중요한데, 이때부터 칼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이포스라고 해서 긴 양검, 그러니까 양쪽 검, 양날인 사이포스, 그 다음에 외날인 코피스가 쓰여요. 그러니까 코피스는 약간 구부러졌고 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피스가 주로 쓰였는데 나중에 사이포스는 좀 안 쓰이고 알렉산더 시절 정도 되면 대부분 코피스를 쓰더라고요. 이거 보면은 네. 이게 군병이 네. 위에 이거 뭘 뒤집어 쓴 거예요? 문어 뒤집어 쓴 것처럼. 이게 각 도시 국가들마다 어떤 뭐 쓰는 모자가 다 달라요. 제가 안 그래도 투구 얘기할 건데, 근데 굳이 군병한테까지 뭐 청동 투구를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냥 천으로 된 거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거 보면 네. 생일날 꽃갈. 돌고래야, 문어야. 하여튼 그런 거 이거 맞아요. 그런 거 그 이상한 거 하더라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죠. 그렇다면 예전에 파라조니움이 40cm 정도 됐잖아요, 날이.
근데 이때쯤 되면 거의 60cm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부무장의 길이가 왜 늘어났을까? 난전에 휘말리니까 부무장이 그만큼 중요했었나 봐요. 그 다음에 기병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칼이 길어진다? 왜? 말 위에서 쳐야 되거든. 말 위에서 짧은 파라존님을 칠 수 없으니까 말 위에서는 거의 한 60cm 되는 걸 쳐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병의 등장 등등등으로 해서 부무장인 검의 길이가 조금씩 늘어난다. 이런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방어구에서는 되게 큰 변화가 있었어요. 우리 마라톤만 해도 막 저기 뭐야, 그때는 뭐 토락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왜 우리 영화 보면 왜 이렇게 사람 근육질 같은 이렇게 모양한 그 갑옷 같은 거 딱 입고 있었거든요. 다 청동이었단 말이야. 훌라덩 벗고 싸우는 것보다는 이런 걸 입고 다닌 적이 많았어. 그러니까 30kg 됐겠지 다. 근데 이거를 옛날엔 애들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중장 보병으로 페르시아를 이겼지만 문제는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이기고 나서 그리스가 뭐로 나가냐? 제국의 길로 나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넓게 퍼져나가냐? 제국의 길로 나간다. 근데 여러분 멀리 가야 돼. 무거운 거 짚고 가겠어요? 이때부터 이 청동 갑옷이 아마포, 즉 직물 갑옷으로 바뀌어요. 얘네도. 페르시아의 뒤를 따라가는 거죠. 얘네도. 또 하나 우리가 중요했던 게 뭐야? 얘네가 호플리테스라고 불린 이유가 호플론이라는 큰 방패였죠. 60cm짜리, 직경 60cm였단 말이야. 무게는 9kg고. 이것도 바뀌어요. 무게가 한 2kg 정도로 가볍게 되고 직경 45cm로 작아져요. 그러니까 뭐야? 원정을 가야 돼. 멀리 가야 돼. 페르시아 이기고 나서 그 소아시아가 거의 뭐예요? 무주공산이 돼버리니까 그쪽으로 막 뻗어나가거든. 그러니까 무거운 장비를 지금 멀리 못 간다. 경량화시키자. 그럼 갑옷이 경량화되면 네. 그 투구 같은 경우 투구도 마찬가지. 투구도 마찬가지. 옛날에 투구가 여러분들 뭐 300에 나오는 투구 있죠. 이렇게 확 쓴 거. 이게 코린토식 투구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뒤집어 쓰고 코 부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눈만 나오고 코 부분이 이렇게 딱 코 가리게 있는 게 이게 코린토식 투구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일단 시야가 안 좋대요. 코 가리기 때문에. 두 번째 다 뒤집어 쓰니까 소리가 안 들려져요. 명령이 잘 안 들린단 말이야. 그래서 이때부터 독자적인 그 각 도시 국가들만의 헬멧이 나오는데 대부분 이 귀 안 덮게, 그 다음에 코도 가리기도 없는 거 이런 쪽으로 가요. 요거 가장 대표적인 게 스파르타가 썼던 필로스식 투구인데 요건 그냥 공깃밥 엎어놓은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300에서 봤던 그런 거 안 썼어, 잘. 그 거리가 멀어.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필로스가 최고야. 가성비에서. 이거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뭐 그리스나 로마 이렇게 시대 때 보면 이렇게 왜 뺨 가리개라고 있어요. 이거 버컬러라고 했는데 이런 거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보기에는 아 뺨도 막아줄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실전에서 얼굴을 쳤을 때 이게 과연 제대로 방어가 되냐? 제대로 방어 안 됐을 거란 말이지. 아마도 찌그러지면서 2차 피해가 더 컸을 거란 말이지 내 생각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뺨 가리개 버컬러가 효과가 있었으면 아직까지 냉병기가 쓰였던 13세기, 14세기까지 전사들한테 이런 버컬러가 있었을 텐데 이 이후엔 로마 시대 이후엔 버컬러가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건 방어 효과가 좀 낮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좀 달라진 그리스 무기와 갑을 얘기했으면 네. 이제 뭐 전투 이야기를 좀 해야죠. 얘네가 제국으로 나갔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이제 약소국을 침략하는 거죠. 침략하는 건데 스파르타가 계속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근데 드디어 시칠리아에서 스파르타 하고 이제 붙어요. 그러니까 대리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풍우나 알키비아데스죠. 페리클레스의 조카래요.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또 동성 애인이래요. 소크라테스의 네, 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항상 얘가 워낙 잘났어. 왜냐면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다 가졌어요. 그래서 금수저에다가 집안 배경 좋지 다 가진 새끼란 말이야. 거의 다이아몬드 수저급이야. 그리고 외모도 애가 보면 조각 같아. 그러니까 얼짱, 몸짱, 그 다음에 브레인, 그 다음에 돈까지. 재수. 얘가 주로 잘 썼단 말이 이거래요. 나 태어나 지금껏 나보다 잘난 새끼 못 봤다. 어지간히 제일 한마디 군계 일학이에요. 근데 이 아테네가 시칠리아에 개입하기로 결정을 해서 거기에 이제 뭐 군사령관을 파기로 해결을 했어요. 근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워낙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정적도 있었겠지. 그 정적이 이제 니키아스라는 놈이었는데, 근데 이제 어떤 결정이 났냐면은
알키비아데스가 먼저 함대를 이끌고 시칠리아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그 전날 밤 무슨 일이 일어났냐? 에르메스상의 그 신상이 훼손되는 사건이 있었어. 그것도 어디? 거시기만 다 누가 떼갔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고약한 이게 여러분 이거 그리스 시대 때 이거 신성 모독은 이거야 이건데 근데 이 유력한 용의자가 알키비아데스라는 소문이 돌아요. 아마 니키아스 쪽에서 공작을 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알키비아데스 나 아니야 내가 안 했어 나 재판 받을게라고 했어. 근데 니키아스가 야 지금 급한데 무슨 재판이야 너 갔다 와서 재판 받아 그러고 알키비아데스를 출항시켰어요. 출정을 시켰어요. 왜냐? 이 알키비아데스가 워낙 이거 좋은 놈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니키아스는 알키비아데스가 없는 상태에서 걸석 재판을 해서 이 새끼한테 사형을 때려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출항한 지 며칠 되지도 않는데 알키비아데스는 소환 명령이 나가. 그러니까 알키비아데스 생각이 나요. 야, 나 아테네로 가면 죽을 거 뻔하다. 그래서 얘가 어디로 가? 스파르타로 가죠. 스파르타로. 그래서 스파르타로 가자마자 스파르타 애들이 어리둥절했는데 알키비아데스 야 이제 내가 왔으니까 너네는 이제 앞으로 꽃길만 놓여. 내가 너네가 하기 싫었던 거 내가 다 할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스파르타로 홀라당 가버린 이 알키비아데스가 스파르타를 아주 강성하게 하고 아테네군을 박살내죠. 이게 스파르타 너 스파르타 맨날 이것만 해도 하지. 알키비아데스가 하니까 스파르타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테네인의 통찰력과 호방함을 우리에게 보여준 아주 고마운 인물 알키비아데스란다. 확실히 내가 봤을 때는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새끼인데 딱 내 편이 되면 너무 좋은 놈 있죠.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또 하나 이걸 바꿔서 말하면 뭐예요? 절대 적으로 돌리기 싫은 새끼. 이런 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 알키비아데스가 더군다나 이게 좋잖아. 머리도 좋고 말 주변도 좋잖아.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너무 잘해요. 예를 들어서 스파르타인들이요. 원컨대 여러분이 위험한 일이나 힘든 일에는 나를 쓰십시오. 얼마나 달콤한 말이에요. 그리고 얘를 그래? 한번 해봤더니 다 하네. 얘 덕분에 2년 만에 아테네가 고립이 돼요. 스파르타는 입이 귀에 걸렸죠. 왜? 이제까지 아테네는 해양 강국이었기 때문에 이게 많았거든. 식민지가 많았거든. 저게 다 우리 거구나 이제. 다 이제 우리 거구나.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제국으로 나아간다. 여기서 알키비아데스가 사고를 치죠. 뭐? 스파르타 여왕을 임신시켜요. 어느 날 스파르타 여왕이 불러. 오빠. 왜? 잠깐. 오빠. 왜? 나 바쁜데. 막 이랬단 말이야. 나 2달째 그게 없어. 순간 알키비아데스 머리가 번개처럼 돌아요. 걱정하지 마. 잠깐만 있어. 오빠가 가서 저기 배 준비하고 오빠가 다 지금 재산 다 바꿔놨어. 현금 다 바꿔놓고 다 가만히 있어. 여기서 5분만 있어. 그리고 내빼. 어디로? 페르시아로 내빼. 근데 페르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도망가는데 얘가 도착하니까 여기서도 환영을 하는 거야. 왜? 알키비아데스의 명성이 너무. 바로 이 알키비아데스가 취직을 해요. 소아시아에서. 소아시아 페르시아 총독이 티사페르네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참모장이 돼요. 그래서 아주 탁월한 전략으로 어떻게 하냐면 스파르타하고 아테네를 완전히 쥐락펴락해요. 얘가. 스파르타 세지면 아테네를 지원하고 아테네가 세지면 스파르타를 지원하고 이러면서 서로 지치게 만들어라. 그럼 된다. 페르시아 총독이 또 입이 귀여워요. 이게. 근데 알키비아데스는 이랬을 거예요. 야, 내가 페르시아에 와서 여기서 지금 내가 참모장이나 할 사람이야? 내가 이 새끼 참모를 한다고? 나보다 못한 놈인데? 그래서 비밀리에 아테네하고 접촉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아테네가 스파르타하고 싸우는데 고전하고 있었거든. 아테네로 금이 환영하면서 스파르타를 단숨에 무찔러요.
그때 이오니아 지방에 사설 함대를 이끌고 가가지고 스파르타를 박살내버려요. 그래서 다 아테네로 금이 환영 딱 했어.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금이 환영했으면 알키비아데스, 앞으로 너는 우리의 지도자가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쫓아내버려. 아테네. 쫓아내버려. 위험한 새끼다. 위험한. 왜? 이 새끼 두려워. 이 새끼가 있으면 뭔가 할 것 같아. 그래서 너 예전에 뭐 이런 일이 있었잖니? 나가 새끼야. 쫓아내버려. 이런 와중에 그거 아세요? 이미 알키비아데스는 전 에게에 있는 국가들로부터 여러 번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고대 아테네 희극 작가가 있었대요. 아리스토파네스라고. 근데 이 아리스토파네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 아테네인들이 알키비아데스한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렇게 얘기했대요. 다들 그를 무서워하면서도 그리워한다. 아주 복잡한 신경이죠. 그렇다면 알키비아데스가 어떻게 마지막에 끝날까요? 그러니까 얘가 여러 군데서 쫓겨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페르시아의 프리비아 지방을 아주 촌으로 얘가 도망갔는데 여기까지 암살자가 쫓아와요. 그때 알키비아데스가 여자 끼고 자고 있었대. 근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그 안에 들어와서 암살자가 죽였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은 암살자가 온 걸 알고 알키비아데스가 알몸으로 저거 막 칼 하나 딱 들고 나왔어요. 나 알키비아데스다. 자신 있는 새끼들 덤벼! 라고 했는데 거기서 활 쏘고 창 던져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아무튼 이 사람은 아주 잘난 놈 치고는 최후가 비참했죠. 호롤단신으로 도망가다가 암살자들한테 죽었으니까. 이 암살자는 뭐 사형 선고를 내린 어느 국가에서 보냈을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뭐 같이 끼고 자던 여자의 뭐 가족들이 보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자, 허망하게 알키비아데스,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인물이고 변화무쌍했던 인물이었다는 알키비아데스라는 사람이 끝에는 이렇게 허망하게 숨졌어요.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던 알키비아데스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해드렸는데 전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도대체 알키비아데스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분명히 이 사람은 타고난 전략가이자 타고난 군사지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생각해요. 왜?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기 때문에 알키비아데스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키비아데스는 왜 도망갈 때마다 항상 호롤단신이었을까요? 왜 유능한 부하들이 이 사람이 어디 옮길 때마다 왜 안 따라갔을까요? 그렇게 전쟁을 했다 하기만 하면 이기는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왜 어딘가로 자기 몸을 피할 때마다 부하들이 안 따라가죠? 알키비아데스의 리더십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이거죠. 저는 오늘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리더십에도 대가가 따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예요. 부하들을 이끄는 리더십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부하들을 이끄는 리더십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이 전쟁이라는 극박한 상황에서의 리더십이란 건 결국 자신도 부하들을 위해서 희생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적어도 자신은 부하들이 앞으로 걸어갈 그 험난한 전쟁에서 험난한 길을 이미 한번 경험해봤던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뭐예요? 부하들의 희생 하나하나가 소중하니까 부하들을 헛되이 희생시키지 않으려고 하겠죠. 근데 알키비아데스는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워낙 잘난 놈이었으니까. 아, 난 잘났으니까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되더라도 난 어디든 혼자 가서 금방 일어설 수 있어. 난 재기할 수 있어. 나 혼자면 돼. 난 워낙 잘났으니까. 왜? 세상에 나보다 잘난 놈이 없으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했죠.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대가를 전혀 치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부하가 안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도 혼자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생각이 나서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저쪽 편 스파르타로 가야 돼요. 아니면 페르시아로 내가 가야 돼요. 부하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럼 야 얘들아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나는 일단 저기 가서 재기를 도모해야 된다. 그런데 나는 너네들한테 이거를 강요할 수가 없다. 왜? 니네 가족들도 다 지금 고향에 있고 아테네에 있는데 내가 너네들한테 가족들을 버리고 나를 따라서 스파르타 혹은 페르시아로 가자고 말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니네가 그건 너네한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다는 아니래도 몇 명은 같이 갔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항상 알키비아데스는 오케이 잠깐 있어봐 나 혼자 갔을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거는 알키비아데스의 선택이었잖아요. 그건 알키비아데스의 선택이잖아요. 우리가 그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의 편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내가 원래 아테네 사람이었는데 완전 스파르타로 바꿔야 돼요. 아니면 페르시아로 바꿔야 돼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뭐냐? 사람 됨됨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부하들은 아마 알키비아데스의 사람 됨됨이에 실망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편을 바꿀 때 안 따라가지 않았을까? 다시 말해서 리더십의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키비아데스는 결국 그렇게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혼자서 쓸쓸하게 홀라당 벗은 채로 죽어가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알키비아데스를 보는 제 시각입니다. 역사 속 전투 이야기, 역전의 용사. 또 뭐야? 이거보단 나. 이걸 하면 내가 현타가 와요. 현타가. 오프닝에서부터 현타가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발. 이거 괜찮아. 이거 오케이. 오늘은 어떤 전투로 가볼까요? 오늘은 살라미스요. 지난번에 말씀드려요. 살라미스. 마라톤 끝나고 펠로폰네소스 갔다가 네. 다시 롤백한 이유가 있어요. 마라톤에서는 제가 뭐에 초점을 맞췄었냐면은 당시 전투를 치렀던 병사들이 어떤 느낌이었고 어떤 심리 상태였을까라는 걸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알키비아데스 얘기하면서 리더십에 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먼저 알키비아데스의 리더십을 얘기한 다음에 데미스토클레스에 대한 리더십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알키비아데스의 리더십과 데미스토클레스의 리더십은 전혀 달랐는데 저는 먼저 알키비아데스의 리더십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 그래서 좀 롤백을 했어요. 근데 뭐 비슷해 다. 그냥 다 그 근처 얘기니까 전 그렇게 생각했어요. 마라톤 전투에서 페르시아가 패하고 네. 다시 또 이를 갈았잖아요. 그렇죠. 이 전쟁 준비를 해야죠. 아주 형편없게 당했으니까 이제 2차 침공을 해야 되는데 2차 침공을 하기까지가 10년이 걸렸대요. 왜냐하면 다리우스 1세가 일단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거 봐. 일단 대제국의 황제가 죽었단 말이야. 그럼 역사 속에서 항상 대제국의 황제가 죽었을 때 일어나는 일 뭐겠습니까? 곳곳에서의 반란이겠죠. 이 곳곳에서의 아니나 다를까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압하는데 10년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집트에서의 반란을 진압하는데 참 고생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여튼 반란을 진압하는데 10년이 걸렸고 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던 게 우리가 영화 300에서 잘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 난 항상 관대하다고 얘기했던. 아무튼 이 사람이 이제 전 제국으로부터 이제 명령을 내리죠. 제국이 나아가는 길을 위해서 너네가 이제 군대도 보내고 물자도 보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이제 헤로도토스의 역사라는 그 책에 보면은 100종류가 넘는 무기를 지닌 100개의 종족으로부터 무려 100만의 군대가 왔다. 이건 100이네. 예. 이거는 이제 라임을 탄 거지 한마디로. 헤로도토스가 라임을 뭐 이런 거죠. 100종류, 100개 종족, 100만 뭐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거짓말이겠죠 사실. 전근대 사회에서의 전쟁이라는 건 백병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백병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백병전 창을 쓰거나 도끼를 쓰거나 칼을 쓰는 것 혹은 활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냥 농민을 아무나 불러다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문 전사 집단이 있어야 되죠. 이 전문 전사 집단을 조직하는 게 전근대 사회에서 쉬웠을까? 어려웠을 거예요.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역사학자들이
100만까지는 아니지만 25만은 충분히 넘었을 거다. 단 그 25만이 전부 다 전투 병력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죠. 근데 저도 이 25만도 많다고 생각해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10만 중에 보급한 애들이 한 6만, 그 다음에 전문 전사 집단이 한 4만 정도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도 1차 침공의 2만 5천에 비해서는 훨씬 많은 숫자죠. 근데 페르시아는 이제 1차 때는 그냥 이렇게 육군만 왔고 이제 뭐 해군도 왔는데 이렇게 가다가 갔죠. 근데 이 두 번째 침공에서는 해군을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페르시아 자체는 해군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는데 페르시아의 속국들 페니키아, 이집트, 이오니아 얘네들은 좀 해양 쪽으로 좀 그래도 한가닥 하는 애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 무려 1200척의 함선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크세르크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이게 대규모 병력이 가야 되잖아요. 대규모 병력이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도로망의 재정비예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도로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 쪽으로 가는 도로망을 정비합니다. 그리스로 가는 길목이 있었죠. 이게 헬레스폰트 해협인데 이 헬레스폰트 해협이 길이가 1.3km예요. 제가 예전에 터키 갔을 때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여기가 본 것 같은데 물살이 엄청 세요. 이거 여기를 건너야 돼. 여기를 건너야 되는데 이게 대제국이잖아. 여기다 뭐냐 부교를 놔버린다고. 다리를 놔버려요. 여기다가 다리를 쫙 놔서 다리를 놓고 탁 가면 야 이게 1.3km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3km 그것도 강이 아닌 바다에다가 물살이 센 바다 위에다가 부교를 놓는다는 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림에 보면은 그 부교만 나와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놓으면 안 돼요. 제가 이 그림은 일러스터한테 의뢰를 했을 때 역사서에서 나와 있는 그거대로 묘사한 그림이었는데 나중에 제가 요 원고를 쓰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그림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살이 이쪽에서 막 가요. 부교를 놨어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떠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뭐야? 반대쪽에서 배가 받쳐주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돛을 펴서 군대가 다 지날 때까지 노를 저으면서 지탱을 해줘야지 군대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있죠. 크세르크세스가 갈 때 갑자기 이 해협에 파도가 치니까 야, 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서 가서 채찍으로 바다를 쳐라. 근데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 아닐까요? 혹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정신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황제인데 제정신이가 그냥 쳐라.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있겠지. 부하들 앞에서 내 의지가 이렇게 결연하다는 걸 보여줄 수는 있겠죠. 보여줄 수는 있겠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수준 낮은 방법으로 보여줄까? 전 약간 그게가 이건 궁예잖아요.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거잖아요. 이거죠. 왜 물살이 출렁이는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 페르시아가 이렇게 준비하는 동안 그리스도 바보는 아니었죠. 그리스도 분명히 페르시아 다시 온다. 다시 온다 해서 10년 동안 페르시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한 건 맞아요. 그리스 각 도시국가에서 상인들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상인들이 첩자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서 페르시아를 예의주시했는데 10년 만에 페르시아에서 대규모 병력 이동이 감지가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회의하자 모이자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봐도 그리스가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리스에 도시국가가 700개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동네 하나면 다 국가로 쳤나 봐, 사람들이. 근데 지금 큰일 났으니까 회의에 참석하라고 해서 코린트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참석한 국가는 30개 정도밖에 없었대요. 그만큼 이때 당시에도 뭐예요? 그리스는 도시국가로서 대단히 심하게 분열되어 있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제대로 준비가 안 됐어요. 이제 페르시아 오니까 어떡하지? 다 탁상공론하고 있는데 역시 난세의 영웅이 나오죠. 이때 난세의 영웅이 누구냐면 테미스토클레스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테미스토클레스인데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어떤 사람이냐? 마라톤 전투에도 참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아테네 집정관도 지낸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때 마라톤 전투 끝난 다음에 우리가 전쟁이 이겼다 다 환호하고 있었겠죠. 근데 테미스토클레스는 혼자 걱정하고 있었대요. 무슨 걱정을 했느냐? 이런 걱정이죠. 만약에 우리가
마라톤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또 하나 우리가 마라톤에서 승리하고 제때 아테네로 돌아오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죠. 또 하나 분명히 페르시아에서 다시 온다. 그렇다면 또 우리 영토에 끌어들여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영토에 오기 전에 우리가 쟤네들을 작살내야 되느냐? 깊은 고민에 빠진 거죠. 그렇다면 뭐예요? 가장 좋은 건 우리 영토에 닿기 전에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해군을 양성해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한 건 테미스토클레스뿐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리스도 네.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데 네. 해군을 그리스도 만들면 되죠. 문제는 뭡니까? 이거죠. 이거. 돈이에요. 돈. 왜냐하면 육상에서의 전문 전사 집단을 양성하는 것보다 해군을 양성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다 아주 쉽게. 당시에 가장 해군 함선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3단 노선입니다. 근데 이 3단 노선 한 척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평범한 그리스 아테네 시민의 32년치 연봉이 필요합니다. 배 한 척 만드는데. 아무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테미스토클레스가 한번 계산해봤어요. 엄청난 페르시아의 함선이 몰려왔을 때 우리가 저걸 막으려면 최소 얼마가 필요하다? 200척의 군함이 필요하다. 군함만 필요해요? 이 군함을 정박시키고 정비할 항구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당신은 뭡니까? 갤리선이니까 전부 다 노져야 되잖아. 노군이 4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야지만 겨우 페르시아군을 바다에서 막을 수 있을까 말까 하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페르시아는 제국이니까 각 제국에서 배를 보내주잖아요. 그럼 그 배에서 배 노젓는 애들은 노예가 많았단 말이지,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하지만 그리스는 노예의 비중보단 전문 노군, 시민들이 많았어요. 얘네들의 권리를 또 보장해줘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버려요.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우리는 페르시아를 막기 위해서 해군을 양성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고 얼마만큼 양성해야 되느냐? 200척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니까 다들 뭐라고 그래요? 말도 안 돼. 10척 갖기도 힘들어. 캔슬 이래버렸다고. 네 의견은 그냥 어보트 이렇게 시켜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좌절하죠. 이게 돈 때문이구나. 근데 때 맞춰서 기원전 483년에 아테네 인근에서 이제 은광이 하나가 터지죠. 은광이 뻥 터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많은 보수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우리 은광이 터졌습니까?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공평히 나눠 갖자고 해요. 헬라인들한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시민들이 헬라인이라고 해요. 헬라인들한테. 근데 여기서 테미스토클레스 다시 한번 하죠. 아니다. 이거 그렇게 나누지 말고 이 돈으로 우리가 해군을 양성해야 된다고 끝없이 시민들과 의회를 설득해요. 끝없이 설득합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척을 만들려고 했고, 놀랍게도 여러분들, 페르시아가 침공하기 전까지 거의 200척에 가까운 180척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페르시아가 쳐들어왔는데 일부는 해상으로, 일부는 육상으로 오죠. 육상으로 왔던 게 그 유명한 영하 300의 얘기죠. 그러면 네. 300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싫어요. 왜? 300 얘기는 너무 많이 했어. 왜? 나 바쁜데. 300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할게요. 제가 따로. 왜냐하면 300 얘기를 하면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레오니다스의 그런 식의 사나이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리더십이 과연 맞는 리더십인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300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살라미스 해전이 네.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해전에서 붙은 함선들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갤리선이죠. 가장 보편적인 게 3단 노선, 그러니까 트라이림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 그리스나 페르시아나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이었습니다. 보통 당시는 갤리선 뭐예요? 그러니까 들이받는 거잖아. 충각전법이기 때문에 앞에 뭐 뾰족한 것도 나와 있고 그런 건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있어요. 3단 노선이라고 해서 노가 3단으로 돼 있냐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노를 젓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단수예요. 노는 3개가 나와 있는데 이 노를 젓는 애가 5명이다. 그럼 5단 노선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층으로 나눈 나도 그렇게 처음 생각했어. 나도 처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전문 서적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고 사람 수에 따라서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배 한 척당 뭐 물론 크기에 따라 네. 다르겠지만 네. 보통 한 몇 명이 보통 150명에서 200명 정도. 노군만. 근데 사실 노군이 충격을 한 다음에 만약 적병이 넘어오잖아요. 그럼 노군들도 싸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싸워야지 노군들도.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선원은 한 10명 정도, 전투병은 한 15명 내외. 근데 일단은 이거야. 여러분 그냥 받아서 딱 받으면 막 올라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고요. 받고서 빠지는 경우도 있대요. 근데 빠지는 건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근데 받고서 빠졌을 때, 받고 빠지면 나무로 된 배니까 구멍이 크게 났잖아요. 그리고 한번 잘못 받으면 재수 없으면 뭐 꺾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잘만 받으면 침몰시킬 수 있었대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배가 옆구리를 받쳤어.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애들이 칼 들고 넘어와. 싸울 생각 들었어요? 물론 싸우겠죠. 근데 이미 거기서 좀 많이 좀 전세가 기울어졌을 거고. 그리고 당시에 배가 뭐냐면 배의 제작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할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배가 소나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받치면 대부분 침몰했었나 봐요. 페르시아군 역시 그리스하고 운영 방식은 비슷했는데, 페르시아군은 이제 2단 노선, 바이림이라고 하는 2단 노선도 많이 썼다. 그리고 주로 페르시아의 전법은 붙어서, 물론 받는 것도 있잖아요. 붙어서 이제 보병들을 올려가지고 백병전하는 게 주 전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자, 이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함선을 알아봤는데 네. 이제 붙는 겁니까? 이제까지 없었던 사상 최대 해전이 벌어집니다. 바로 살라미스 해협에서.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역사 속 전투 이야기, 역전의 용사, 살라미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제대할 때 다 이랬어. 말년병장이야. 제대가 한 달도 안 남았어. 지나가는데 신병이 와가지고 충성! 그래서 뭐야? 처음에 이런다? 이것도 손도 안 이런다. 발로 이래. 그래도 조금 괜찮은 고참들은 충성! 그럼 충성? 이랬다. 똑같아. 내 말이 틀려? 그 댓글 좀 달아주세요. 나 제대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어떻게 했다. 좀 이렇게 좀. 자, 지난주 얄밉게 끊었던 뭐 얄밉다 그래. 얄밉죠. 진짜 재밌은 걸 할 때. 죄송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살라미스 해전이 벌어지나요? 벌어집니다. 일단 아테네는 한 180척 있었는데 다른 쪽도 이제 그리스 나라도 있었죠. 얘네가 다 모이니까 한 370척 됐었고, 페르시아 데는 이제 살라미스로 900척을 밀어 넣었죠. 기원전 480년 9월 25일 아침에 이제 벌어지는데, 이제 우리 크세르크세스는 이게 살라미스 해협이 보이는 제일 높은 언덕에다가 딱 한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했대요. 크세르크세스, 야, 우리 900척 밀고 갔는데 얘네가 우리 함대의 위용을 보면 도망갈 거다. 그리고 그때 그리스로 보냈던 첩자들이 얘기를 했대. 야, 지금 그리스가 엄청 분열되어 있습니다. 싸움도 안 하고 얘네는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딱 보니까 이집트 함대가 이렇게 있었거든요. 살라미스 섬이 있었다고. 이 살라미스 섬 안쪽에 그 그리스 함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새끼들 포위하자. 그래서 서쪽으로는 200척의 이집트 함대를 보내서 퇴로를 막았고, 나머지 700척으로 밀고 들어가자 딱 했는데, 그리스 함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쟤네 뭐 분열한다며, 쟤네 뭐 도망갈 거지 않아? 왜 저러고 있어? 라고 하는데, 마침 이때 40척의 그리스 함선이 전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올 게 왔구나 이제. 이렇게 올 게 왔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전근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적 우세잖아요. 밀어라! 그러니까 그 좁은 데 700척이 들어갔단 말이지. 그래서 맹렬히 갔는데, 하필이면 이때 뭐예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높아졌대. 왜 옛날엔 다 이랬을까? 옛날에는 적이 공격하는데 갑자기 일진 광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졌다. 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됐대. 이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함선들이 오다가 지네들끼리 엉켰대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해협이 좁으면 수적 우세의 이점이 사라져버리잖아요. 조금씩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럴 때 또 뭐 파도도 높아지니까 뒤엉켰대. 여러분 항상 뭐 스포츠나 전쟁이나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뭡니까? 스피드 아니에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에 그리스 함대가 총 공격을 개시했죠. 그래서 그리스 함대가 쭉 가면서 그리스 함대가 어떤 방법을 썼냐? 보통 이제 옆구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란히 가면서 충돌을 하면서 어떻게 그리스 함선들이 이렇게 노를 위로 쫙 들어 올렸대요. 그러면서 쫙 가니까 페르시아애들은 이렇게 노가 있었는데 이 노를 다 깨고 가는 거지. 한쪽 노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기동성이 상실되잖아요. 그때부터 마음대로 유린을 할 수 있는 거였겠죠. 사정없이 아수라장이 됐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최선두에 있던 페르시아 함대가 이런 꼴을 당하니까 얘가 멈춰버렸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주 최악의 상황을 만듭니다. 따단! 뭐 이렇게 딱. 이게 중간에 뭐. 싫어. 따단? 왜 취하게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앞에서 멈췄는데 계속 뒤에서 밀고 들어가 봐. 어떻게 되겠어요? 전진 부대가 뭐에 막혀서 가만히 있는데 후속 부대가 앞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들어가 버리면 이때 무전기도 없었잖아요. 깃발로 그 아수라장에서 깃발 흔들겠어요? 내가 오지 마 이러겠어요? 그거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밀었는데 안 됐다고 다 들어갔단 말이야.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 배들이 여러분 그리스 배보다 체구가 높아요. 왜냐하면 페르시아 애들은 이랬다? 페르시아 애들이 주 전법이 백병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백병전 하려면은 체구가 높아야지 건너기가 쉽겠죠. 왜냐하면 그리스 애들은 체구가 낮으니까 적은 우리한테 올라오기 힘들지만 우린 내려가기가 쉬우니까. 그런데 배가 체구가 높다 보니까 바람 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더 휘청휘청거리는 거여서 더 안 좋았대요. 그래서 이제 우왕좌왕하는데 이 한가운데로 그리스군이 뚫고 들어온 거죠. 그리스군이 뚫고 와서 한마디로 한 600척 정도가 뒤엉켜서 싸우는데 당시 표현이 무슨 표현이 있냐면 말을 타고 잔해를 건너 적의 배에 갈 수 있을 정도로 배가 빽빽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일단 백병전 하면 페르시아보다는 어느 쪽이에요? 그리스 애들이 백병전은 세잖아. 스파르타 뭐 이런 애들 아니야. 여기 이때 스파르타 애들 몇 명 왔어. 왜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 엉켜서 우왕좌왕하는데 사방에서 충격으로 들이받지. 그 다음에 그리스 애들 다 가면서 뭐 영화에서 말 타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요. 뭐 하여튼 뭐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주 처절한 백병전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하루 종일 싸웠어요. 그래서 해질 무렵에 전투가 끝났는데 그리스군의 피해는 40척밖에 안 됐어요. 페르시아군은 무려 200척이었어요. 그러면 700척 중에 200척이면 네. 500척이 남았잖아요. 네네. 다시 붙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제가 아까 처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배들이 엉켜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걸어갈 수 있을 정도 잔해가 있었다고 그랬죠. 여기에 500척을 또 밀어넣는다고? 이 난장판에? 안 되죠. 또 하나. 앞에서 200척이 깨지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500척. 야! 우리 쟤네들의 원수를 갚자! 총 공격! 이럴 것 같죠? 우리 생각엔. 그쵸? 아직 우리가 수적 우세가 있으니까 갈 것 같죠? 문제는 뭐예요? 페르시아 군대가 어떤 군대예요? 여기저기서 제국 여기저기서 끌어온 애들이잖아요. 얘네들이 그런 생각 할까? 야! 우리 제국의 일원으로서 원수를 갚아야 돼. 안 할걸? 휴, 다행이다. 우리가 저들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럴 거예요. 다 빠졌다고. 사기에서 꺾여버렸으니까. 다 빠졌다. 서쪽으로 가서 그리스군의 후민을 막았던 이집트군의 200척 정도만이 제대로 싸울 수 있을 정도였대요. 근데 얘네들도 안 싸우고 빠졌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왜 피를 흘려야 돼? 빠졌단 말이에요. 다. 전쟁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합군이란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바로 눈앞에서 본 네. 크세스는 뭐 채찍으로 바다를 또 때리지도 그렇죠. 일단은 분노의 치를 떨었대요. 그러고선 어떻게? 아주 신속하게 도망을 가셨다. 육로를 통해서 황급히 페르시아를. 야! 이런 거 있죠. 나머지 부대 전진 돌격. 우리 소속 부대만 후퇴.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살라미스 해전은 그리스 연합함대의 승리로 끝났고요. 이 해전 이후에 페르시아는 에게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제 플라타이아에서 이제 육군끼리 붙었는데 거기서도 페르시아군이 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넘볼 수 없을 지경이 됐죠. 그럼 보통 이 살라미스 해전을 되게 중요하다고 하죠. 네. 대단히 역사 속의 3대 해전 중에 하나라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압도적인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의 해전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게 기념비적인 해전이 아닐까. 그때 많은 역사가들이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인들을 찬양해야 된다고 막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뭐 헬레니즘 문화가 꼽혔다 뭐 이런 얘기 가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럼 과연 그리스의 그 불굴의 정신의 원동력은 무엇일까를 또 찾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결국엔 나오는 게 뭐냐면 테미스토클레스의 리더십이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해안이었다. 그가 가진 리더의 존재와 판단, 이것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얘기예요. 다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테미스토클레스가 말했던 200척 함대 건설론이 없었다면은 그리스는 페르시아의 속국이 됐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나아간 그렇죠. 지금까지 테미스토클레스를 정리해보면 이거죠. 위기의 순간에서 냉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리더. 시대가 원하는 리더가 나왔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시대가 원하는 리더가 나왔다.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한 리더가 나왔다는 건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항상 이런 리더가 나오지 않으니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혹은 10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는. 그래서 역사 속에 이런 리더가 귀하니까 이런 리더가 이제 찬양을 받는 건데,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항상 이렇게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가 나온 게 다일까? 과연? 이게 다야? 이런 리더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돼? 저는 여기에서 좀 의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좋다 이거야. 냉철한 해안을 가지고 있는 리더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전 이런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 훌륭한 리더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만약에 밑에 애들이 못 알아먹으면 어떡해요? 훌륭한 리더야. 누가 봐도 훌륭한 리더야. 얘가 설득을 해. 설득을 했어. 근데 밑에 있는 애들이 못 알아먹어. 뭐 어떡할 거예요? 이 사람 훌륭한 리더 될 수 있을까요? 위대한 리더 단 한 명만 있으면 다 할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훌륭한 리더만큼 중요한 게 그런 리더를 알아보는 안목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테미스토클레스가 얘기했어요. 처음에 의회에 나가서 야 우리 200척 만들어야 돼. 은광이 터지니까 야 우리 은광이 터졌으니까 200척 우리가 현실화해야 돼. 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바로 안 먹혔겠죠. 당연히 야 그런 거 말도 안 돼. 우리 공평히 나눠갖자. 아니야 그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많았겠죠. 그러면 테미스토클레스가 한 번에 이렇게 이게 다 안 먹혔어요. 분명히. 막 회의한 다음에 집에 의회에 있는 원로원이건 뭐건 시민들이 집에 가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오늘 회의 가보니까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서 봤을 거야. 그리고 몇몇 중요 인사들은 자기의 첩보망도 가동을 했겠죠. 테미스토클레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분석을 해봤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나서 다시 모여서 여러 번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테미스토클레스의 의견이 맞다. 저대로 하자고 했을 거예요. 단 한 번에 이렇게 의견 모아지지 않아요. 절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훌륭한 리더가 어떤 해안을 가진 의견을 냈을 때 이것을 검증해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있는 팔로워들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리더 역할 50, 팔로워의 역할 50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위대한 팔로워 없이 위대한 리더는 절대 안 나올 것 같아요. 전 이렇게 결론 내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결론은 냉철한 해안을 가진 위대한 리더도 중요하지만 그 리더의 안목을 검증해서 그 리더를 받쳐줄 수 있는, 리더를 따라갈 수 있는 팔로워도 그 못지않게 엄청 중요하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마지막으로 한번 듣고 싶은데 엄청난 해안을 가지고 그리스 연합을 승리로 이끈 위대한 리더잖아요. 그 우리 상식엔 뭐가 돼야 돼? 얘가 황제가 돼야지. 전 그리스를. 누명 쓰고 쫓겨나요. 그래서 열받은 테미스토클레스 어디로 가는 줄 알아요? 페르시아로 망명해요. 여러분 이거 있었잖아요. 그리스는 특출난 애가 나오면 잘라버려요. 그리스의 그
아주 거지 같은 민주정이죠. 그거였었거든. 그거 했었어요. 그래서 열받은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로 그냥 망명을 해봤는데 그 이후에 큰 역할을 페르시아에서 한 건 아니었고. 아무튼 이런 영웅도 여기선 또 이 팔로워들이 또 이 고약하거든. 그러니까 대중의 심리라는 건 변화무쌍해요. 제가 보는 살라미스 해전의 네. 승리의 가장 큰 공은 네. 은광을 발견한 사람. 빙고. 그거 생각을 못했네. 그냥 던져봤는데. 아니야. 약간 보네. 아니야. 그건 맞는 말이야. 걔가 발견을 해놨으면 끝이지. 걔가 왕이 돼야 돼.